지금부터 첫 번째 동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이 주최를 했고요. 그럼 먼저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원 원장님이신 이인복 교수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부터 먼 길 오셨습니다.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장 이인복입니다. 먼저 2021년 평창 평화포럼에서 한반도 식량 안보와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세션에 개회사를 맡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 평화포럼은 지금 이곳 평창에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위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실천 과제로서 평화 뉴딜, 그 중에서도 경제와 평화를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체계 구축 그리고 미래 통일 대비에 있어서 식량 안보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의 그런 만성적 식량 부족하고 그다음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은 북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물론 향후 반드시 직면하게 될 통일 비용하고 직결됩니다. 식량 안보라는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협력을 바탕으로 최근 북한의 농업과 농촌의 현황 및 식량 수급의 실태를 파악을 하고 농업 및 농촌 분야의 협력 방안을 면밀히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식량 안보 관련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의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현장 밀착형 교육 및 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의 통섭에 의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린바이오 통합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터전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창조적 가치를 창조해서 그린바이오 분야의 동북아 허브로서 한반도 식량 안보하고 북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장을 서고자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는 북방농업사업단과의 협력을 통해서 북방농업실증센터를 유치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의 고지대는 북한의 농업 환경하고 흡사하고 북한 농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적합하다고 지금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우리 여기 와 계신 허성기 박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내주시고 있으십니다. 북방농업실증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연구원이 북한의 식량 안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식량 안보를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멀지만은 소중한 여정을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쁘신 와중에 오늘 모신 분들이 워낙 바쁘시고 많은 곳에서 모시고자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같이 한 자리를 해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권태진 원장님, 김성남 위원님, 김소영 차장님, 임정빈 교수님, 허성기 교수님, 지성태 교수님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복 원장님. 그러면 본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연사와 두 분의 패널을 모셨는데요. 좌장은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고요. 우선 이렇게 평창 평화포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회째인데요. 우리 세션이 사실은 처음 올해 시작하는 세션 중에는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세션이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에 우리 평화와 화합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평창 평화 포럼을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특히 이거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아마 시청하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 세션을 잘 발표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션은 하여튼 그린바이오, 좀 전에 우리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의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원 주관으로 하여튼 한반도의 식량 안보와 북한의 SDG,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에 관해서 세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우선은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의 전에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고 또 토론자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우리 GSNJ의 권태진 박사님, 그리고 과거에 하여튼 우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북한 농업 연구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주신 분이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두 번째 토론자로는 우리 서울대학교 특임 교수님이신데요. 하여튼 농촌진흥청에서 오랫동안 하여튼 연구도 많이 하시고 특히 북방 농업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의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전문가십니다. 우리 허성기 교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발표자께서는 우리 지성채 교수님이신데요. 우리 여기 평창캠에 아주 우리 북한 농업에 아주 핵심적인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지성태 교수님.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는 그 두 분의 이 북한과 북방 농업 관련 전문가를 토론자로 모셨는데요. 우선 농민신문의 우리 김소영 기자님은 북한 농업 관련해서 이 대학원도 나오시고 박사도 하시고 현재는 하여튼 세종에서 우리 농정 취재를 주로 하시지만 북한 농업 관련 전문 기자십니다. 김소영 기자님. 다음은 이제 농협경제연구소에 우리 김성남 박사님은 서울대학에서 이 시장경제 체제 국가, 그러니까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어떤 연구를 많이 하시고 현재 이 북방 농업팀에서 농협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큰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핵심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성남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첫 번째 발표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태진 박사님이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GSNJ에 있는 권태진입니다. 오늘 평창 포럼에서 이런 그 발표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북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협력 방향과 과제입니다. 먼저 그 발표할 순서는 서론에 의해서 북한의 농업 현황과 SDG, 다음에 지속 가능 농업 발전을 위한 북한의 과제, 이제 마지막으로 남북 농업 협력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초죠. 올 1월 5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는 노동당 제8차 대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8차 당대회에서는 새로운 그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계획을 채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계획은 직전 2016년도에 제 7차 당대회, 5년 전이죠. 7차 당대회가 개최됐습니다만 그때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고 하는 이런 5개년의 계획을 채택을 했는데 그 5개년 계획에 대한 일종의 평가랄까 이런 것이 잠깐 언급되었습니다만은 북한 그 자체 김정은 총서기의 평가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추진됐던 작년 말까지 추진됐던 5개년 전략은 사실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솔직하게 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보기 드문 일인데 이런 평가를 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은 주된 원인은 특히 대외적인 상황이 좋지 못했다. 대외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코로나19의 발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평가에 의하면은 이것은 대내외 상황이 좋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소위 자력 경쟁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채택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사실은 상세 내용은 제시를 하지는 못했지만은 좀 더 강조하는 것이 인민 생활에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더 중점을 두겠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 소위 이제 말을 하자면은 이번 기본적인 사상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민 위천이라고 하는 거죠.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사상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일심단결해서 뭔가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자력 경쟁을 통해서 뭔가 총력을 집중하겠다 하는 이런 세 가지 사상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사실 상황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언을 했죠. 2017년도 가을인데요. 그 이후에 북한은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이걸 스피노프 전략이라고 할 텐데 이제 핵무력에 뭔가 집중을 했다면은 이제는 경제 발전에 좀 집중을 하겠다 하는 이런 혹시 기본적인 전략, 국가 전략의 변화를 모색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 사실은 이제 5개년 계획이 추진이 됐는데 아마 앞으로도 북한이 지금 가야 할 길은 꽤 먼 것 같습니다. 지금 대내외적인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과연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우리가 이 부분 특히 이제 북한이 이제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면은 참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8차 당대에서 특히 이제 강조를 한 것이 인민생활 소위 이제 인민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총비서가 집권하던 처음에 집권을 시작할 때 약속했던 그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인민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농업 부분에서는 그래도 식량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식량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다음에 식량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도 국가 곡물 수매 목표를 유지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작년도 북한의 작황이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김정은 총비서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역사적인 대풍을 이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의 평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2019년도에 국가 수매, 곡물 수매의 목표를 앞으로 당분간 지속을 해서 국가가 식량 배급에 있어서 조금 더 주도권을 잡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또 늘상 하던 대로 농업 부분에 5대 요소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5대 요소라고 하면은 종자혁명, 그다음에 농업의 과학화, 또 새로운 농지를 또 개발하고 개척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저수확지에서 소위 생산성을 높이는 것, 그다음에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 것, 이게 이제 5가지 이제 농업 부분에서의 5대 요소인데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한 걸 보면은 아마 지금까지 시장 쪽으로 조금 더 뭔가 시장 경제 쪽으로 좀 접근을 하던 전략을 바꾸어서
다시 계획 쪽에 조금 치중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의 우려 섞인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도 소위 유엔에서 지금 발전 목표로 삼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적극적으로 북한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북한의 소위 이제 경제, 사회, 환경 등 아주 모든 분야에서 그것을 일종의 이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SDG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다면은 좀 협력을 활발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죠. 그런데 북한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산업 분야뿐만 아니고 농업 부분도 정체화되어 있고 또 대교육에 의해서는 아주 급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도 북한과 중국과의 교역을 보면 그 이전 1년 전에 비해서 교역량이 거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특히 작년 하반기에서는 북중 간의 교역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우려가 되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한 사이의 농업 분야의 현황을 잠시 비교해 보면은 지금 북한의 농경지는 오히려 남한보다 북한의 농경지가 한 20% 정도 더 높습니다. 계속해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식량작물 재배 면적은 북한이 대부분의 농경지에다가 식량작물의 재배에 올인합니다. 식량작물 재배 면적이 남한의 한 2배 정도에 달하는데 생산량을 보면 남북한 사이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토지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술 수준이 낮고 투입자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북한의 앞으로 이제 단기적인 과제는 어떻게 농업 생산성을 높여서 식량을 작업하느냐가 하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이 그만큼 식량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식량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주제인 농업 부문, 농업은 북한의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GDP의 20%를 이제 넘게 차지하죠. 그리고 농업 부문에 대한 고용이 전체 고용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농업 부분이 농업 부문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상당히 강점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의 지금 식량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여기 보이는 그래프가 북한의 생산량, 그다음에 또 수입량, 외부로부터의 지원량 이런 것들을 이제 막내에서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95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 이후에 사실은 식량 문제가 조금 더 그 이전에 비해서 김정일 때 비해서는 다소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은 특히 최근에 와서 특히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고부터 다시 어려움이 다시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북한이 풀어야 할 이제 해결 과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김정은 출범 초기에는 비교적 식량 수입이 안정적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부족량이 좀 더 심화되고 있고 이것은 북한이 충분한 농자재를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또 태생적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체제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소위 사회 경제적인 지금 현황 이것은 2017년도에 유엔 유니세프의 북한에 대한 8천 가구를 대상으로 복합지표 군집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18년 전에 2009년도에 똑같은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그때하고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들이 다 개선이 되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소위 계층 간 또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격차를 갖다 줄이는 양극화 문제를 줄이는 문제, 북한식으로는 비사회주의 현상을 줄이는 문제가 하나의 북한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2019년도 10월 중순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에스캅 동아시아 다면 이해관계자 포럼이 열렸는데요. 세 번째 포럼입니다. 이게 세 번째 포럼에 북한은 3번 다 참석을 했는데
대표가 참석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유엔의 목표는 17개의 큰 그 목표가 있고 169개의 그 세부 지표, 세부 목표, 그리고 232개의 지표가 있는데 북한은 이 지표에 대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공개하지는 않았지만은 부분적으로 17개의 그 목표, 95개의 세부 목표, 그다음에 이제 130개의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이 지금 현재 SDG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국가 발전 전략과 SDG를 연계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경제뿐만 아니고 과학기술, 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서로 이제 연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현재 이제 북한의 그 SDG에 대한 그 방향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그 주제 중에 목표 2번 기아의 종식이 굉장히 그 SDG 목표하고 식량 문제하고 사대에 관련이 되는데 이 분야는 사실 굉장히 그 취약한 상태이지만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자체적인 평가입니다. 뭐 그렇지만 앞으로 SDG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 뭐 갈 길이 멀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그 SDG와 경제발전 연계는 이미 2016년도 제7차 당대에서 채택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도 서로 연계가 되고 있고 또 뭐 금년 1월 달에 채택한 새로운 그 계획과도 연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은 SDG 17개 목표 중에서 적어도 SDG 2번, 6번, 7번, 11번, 13번, 15번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주민들의 생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북한은 SDG를 통해서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약 요소가 있는데요. 이게 그 제약 요소 제가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만은 첫째로 폐쇄적인 그 경제 운용으로 인한 그 하나의 그 발전 목표에 대한 그 한계점, 자본과 기술의 부족 이런 것들이 가장 그 첫 번째 제약 요소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분야 간 자원 배분이 왜곡돼 있다. 자원 배분이 왜곡돼 있으면은 이게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원 배분을 갖다가 좀 달리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사회 간접 자본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도 미흡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법적인 또 제도적인 틀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개선도 꾸준히 필요합니다. 이제 또 북한 내부의 그 거래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산품, 북한 쪽의 이제 국산품이 품질이 비교열에 있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출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수출에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6번째로 훈련된 인력이 부족하고 유동성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북한 내의 그 농업 부분의 인력이 너무 농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산업 부분의 발전을 통해서 농업 부분의 인력이 다른 부분으로 또 이동이 되지 않으면은 전반적인 그 발전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북한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이것은 한계하고도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개혁도 하고 또 개방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했던 개혁과 개방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이제 시장을 중심으로 개혁과 개방의 속도를 좀 더 높여야 되겠다, 강도도 높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과제가 되고 있고요. 또 북한이 어떤 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부분에 다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으로 협동 농장에도 그런 책임 경영제가 도입되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부족하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외부 자본과 기술 또 경영 방식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오픈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고요. 이제 북한이 전통적으로 계획 중심의 경제 발전을 추구했는데 이제 계획 가지고는 안 되겠다.
계획과 시장을 이제 조화시켜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북한이 안고 있는 하나의 과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북한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남북한이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그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의 식량 안보를 이야기할 적에는 얼마만큼 칼로리, 소위 이제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칼로리를 어떻게 섭취할 거냐 하는 데 관심을 두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러한 하나의 칼로리 문제가 아니고 식품 전체의 문제, 곡물을 비롯해 가지고 축산물, 채소, 과일 등 전체 균형 잡힌 식품 문제로 우리가 접근해야지 북한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북한이 식량의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공급뿐만 아니고 북한의 식량 배급 제도가 이제 많이 바뀐 만큼 소위 식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주민들이 어떻게 식량을 획득하느냐 하나의 접근성의 문제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민들이 소득을 높여서 필요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죠. 여기에 우리가 협력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겁니다. 이제 또 경제 운용 시스템에서 북한이 이제 계획보다는 농업 부문은 비교적 시장의 요소를 좀 더 적게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는 쪽에 그리고 또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북한이 앞으로 자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또 북한이 조기에 비핵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국제사회와 협력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 이제 북한 사회가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농업 협력의 과제인데요. 이 남북한이 윈윈할 수 있는 서로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에서 벗어나서 서로 남북한이 협력을 통해서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북한의 농지의 비옥도가 굉장히 낮은데 우리는 지금 축산 또 부산물이 굉장히 과잉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환경 문제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여기는 축산 부산물을 자원해서 북한의 농지를 개량하는 쪽으로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반도의 생태 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남북한이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왜 작동하지 않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우리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 권 박사님께서는 하여튼 북한의 어떤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북한의 과제 또 우리 남북 간의 남북 협력의 어떤 방향과 과제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하고 그런 거는 생략하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온라인으로 질문이 올라오네요. 요거는 제가 잘 정리했다가 이따가 요게 세션이 이제 종료 단계에서 발표자들에게 제가 하여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표자들은 여기서 발표하셔도 저희가 여기 보이거든요. 근데 저기 우리 포디움에 가셔서 해도 되니까 허 박사님은 저 안에서. 예. 두 번째 발표자는 우리 허 박사님이십니다. 예, 허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허성기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제가 남자로 알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가 나타나서 다들 놀라시기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일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소득을 올려야 하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업의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그러한 농업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라는 거는 남한입니다. 남한의 현재 연구자들이 무엇을 해서 남북 농업 협력이 됐을 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 하는 쪽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생각하실 때 북한은 남한보다 평야가 적다. 한반도 사진입니다. 한반도 사진을 보시면
한반도 전체는 7, 80%가 산화로 되어 있지만 평야지대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고요. 총 면적을 보면 평야지대는 북한이 남한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또한 재배 면적을 보면 아까 권태진 박사님 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 가용 재배 면적이 북한이 남한보다 많습니다. 또한 북한은 모든 가용 재배 면적을 재배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남한은 거의 반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의 인구가 북한의 배가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이 자체만으로 그렇게 북한이 나쁜 상황은 아니다. 기후를 살펴보면 북한이 농업하기에는 조금 낮은 온도를 조금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고 봄철 강수량이 좀 낮아서 농업 생산에는 조금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현재 되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데 저희가 봤을 때 수확후 손실량이 거의 20에서 30%가 됩니다. 알곡의 경우 20에서 25%가 되고 서류, 감자의 경우 30에서 35%가 됩니다. 저희가 농사를 잘 지어놓고도 거의 30%, 3분의 1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북한에서 가장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고요. 수확후 손실은 대부분의 경우 수확할 때의 모습이죠. 사실 남한에서는 종합 수확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되어져서 탈곡을 하고 포장에 대해서 바로 저장고로 갑니다. 반면 이게 저희 7, 80년대 남한에서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며칠 동안 사람의 손으로 수확을 하고 낫가리로 세워놓고 하다 보면 낮에는 새가 먹고 밤에는 쥐가 먹습니다. 또한 비까지 오면 곰팡이에 의해서 모두 없애버리는 그러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계산해서 봤을 때는 북한이 남한의 한 55% 정도의 생산성을 갖고 있지 않나. 경우에 따라서는 축산 같은 경우에 10에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모여 앉았고 그러면 북한에서 낮은 생산성의 가장 큰 요인들이 무엇일까? 가장 큰 요인은 무조건 인프라스트럭처럴 팩터죠. 기반 시설이죠. 비료도 없고 농기계도 없고 농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산림 훼손도 굉장히 크고 관계수도 별로 잘 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Environmental Factor는 농업 환경은 그렇게 북한이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어떠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테크놀로지컬 팩터는 결국은 돈 문제죠. 하지만 남한에서 연구해서 조금만 기술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고요. 정책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연구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선택적인 어떠한 크롭 품종, 북한에 맞는 좋은 품종을 선발하거나 육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배 기술을, 북한 환경에 맞는 재배 기술을 한번 해보자. 또한 소일 퍼틸리티 지력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병해충 방제를 현 상황에서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현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연구자들이 북한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죠. 저희가 남한에 있는 여러 시험장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나 기온이나 상태를 다 검토해 보았을 때 농촌진흥청에서는 각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시험장이 있습니다. 북방 쪽에 있는 춘천, 철원, 진부, 평창 쪽을 보면 평창까지 커버가 되면 북부 고산지대를 빼고는 거의 80%의 북한의 땅이 남한의 실험 지역에서 대체가 가능하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안 되는 지역은 연변대 농대에 있는 교수님 등과 협업을 해서 단둥과 용정, 훈춘 지역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북한의 전 지역에 이게 북한의 지금 농업 환경지대입니다. 7개 농업 환경지대를 모두 커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결론을 얻었습니다. 가장 먼저 북한에 맞는 품종 선발입니다. 품종 선발을 위해서는 북한의 가장 좋은 주요 작물들에 대해서 감자, 벼, 콩, 옥수수, 맹류에 대해서 주로 실험을 해야 하지만 이전에 한 15년 동안 감자는 남북 협력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감자는 본 연구에서는 좀 그만 한번 접어두자. 그래서 감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많은 분들이 잘은 재배를 안 하시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북한의 주요 작물인 식량작물인 옥수수하고 벼입니다. 감자는 그들과 재배를 경쟁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재배하지 않고 봄 3월부터 재배해서 6월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보릿고개에서 감자가 보리 대신 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자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2개를 이모작을 하면 2개를 한꺼번에 소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리한 재배 품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감자는 고산지대의 쌀이다 하는 것을 내세워서 감자국도 신설을 했고 감자 연구소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이와 때를 같이 해서 국제적으로도 감자 협력을 펼쳤습니다. 국제적인 감자 연구소가 대표로 나가고 월드비전 NGO가 또 앞으로 나가면서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을 협력해서 15년간 감자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자 조직 배양이, 감자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 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배양을 하고 전체적으로 씨감자 원종 생산 공장을 5개 지역에 전체적으로 해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2015년에 제가 북한농업과학원 평양 원종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이와 같이 씨 감자를 생산해서 전부 퍼뜨리는 사진을 현장을 가서 볼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북한의 감자 생산량입니다. 생산량은 남한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성공적인 남북 협력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감자의 경우 수확 후 손실이 훨씬 큽니다. 이게 여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저장 시설이 없는 북한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유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지역에 가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는 삼전 같은 곳에 감자 가루를 만들어 갖고 한번 이거를 극복하자 하는데 잘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감자는 빼고 벼, 콩, 옥수수, 맹류 등을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우리나라 남한에 들어와 있는 북한의 라이스 벼 품종들은 2,000개가 넘습니다. 계통일 수도 있고 품종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많은 연구자들이 간간히 연구를 하십니다. 연구를 했을 때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남한에 비해서 생산량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원산이나 해방, 평양 같이 이렇게 우리도 내냉성, 콜드에 굉장히 추운 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여름철 작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품종도 발견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북한의 품종들은 이 비료가 적은 지역에서 자라는 맞는 것을 선발을 했기 때문에 비료를 조금만 더 주면 완전히 도복을 해서 쓰러져서 생산성이 확 떨어집니다. 많은 남북 협력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북한은 비료만 갖다 주면 된다 하는데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그러한 결과들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개발한 조생종과 극조생종, 북한 지역에 맞는 품종들을 80개에서 100개를 가져다가 6곳에다 전부 3년 동안 가지고 가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수원 지역에 맞는 것, 철원, 진부 지역에서는 진부라는 품종이 가장 좋았으며 단동에서는 운광, 대진, 용정에서는 태봉, 훈춘에서는 태봉과 같은 이러한 벼 품종들이 생산성이 가장 좋았다는 것들이고요. 이러한 자료들은 전부 오픈이 되기 때문에 남북 협력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이러한 자료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맹류 같은 경우에는 벼와 다르게 가을에 봄에 심어서 겨울에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모작에 쓰이는 것이고요. 저희가 용정과 연천에서 재배를 해서 언제 가을 춘파를 했고요. 연천에서는 추파가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품종들이 가장 좋은가, 용정에서는 추워서 추파는 안 되고 춘파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조품과 청어쌀벌이 등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콩 같은 경우에는 동항, 용정, 연천, 춘천에서 전부 실험을 해서 나물용 콩과 장류용 콩에서는 어떤 것이 연풍과 다채콩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 전 지역에서는 신황옥, 황다옥, 남한 품종입니다. 옥수수가 굉장히 잘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희가 3년 동안 전체적으로 실험한 결과를 정리해서 각 지역에서 2개 내지 3개의 품종들을 전부 선발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재배입니다. 북한에는 27개 지역의 모든 기후와 기온과 데이터를 전부 저희가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전부 모아서 36년간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북한 27개 지역에서 어느 곳에서 조생종 벼입니다. 조생종 벼를 재배했을 때 그냥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나진이나 이런 지역은 언젠가는 서리를 맞아서 망할 수도 있다. unsafe, safe하지 않다 하는 지역들을 전부 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능한 모든 북한 품종들을 한번 지금 검토를 해보았고요. 소이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모든 가능한 품종들을 전부 특성을 조사를 하여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충남대 이성우 교수님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중국과 북한과 남한과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미국 이런 종자들의 수십 수백 개의 그 유전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북한의 콩 품종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도입이 됐고 남한의 콩 품종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도입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게 나중에 이제 좀 중요해집니다. 맹류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 북충천 이런 북한 지역의 비슷한 지역에서 언제 재배를 했을 때 가장 파종을 했을 때 좋은가. 그 다음에 이천의 경우에는 황해도 지역을 전부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언제 춘파, 추파를 했을 때 가장 수확량이 좋았는가 하는 모든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작부 체계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천과 평창에서 옥수수와 옥수수와 들깨입니다. 들깨, 옥수수와 메밀 이런 조합을 했을 때 언제 어느 시기에 파종하고 어느 시기에 수확하면 가장 좋은가 하는 데이터들을 전부 저희가 모았습니다. 연천의 경우는 황해도를 커버할 수 있고요. 평창의 경우는 평안도를 전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내놓지만 결국은 북한 어느 지역에서 이게 사용 가능하다 하는 데이터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지력 회복입니다. 지력의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토양 유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피복 작물을 심어 선택을 했을 때 토양 유실이 가장 좋은가를 봤고요. 그다음에 화학 비료를 줬을 때 유기질 비료를 줬을 때 얼마나 빨리 지력이 회복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본 결과로는 알팔파가 가장 피복 작물로 좋았습니다. 알팔파의 경우에 비료의 영양도 액티비티도 좋았고 미생물 활성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비료로서의 그 능력도 굉장히 좋았고요. 토양 유실 면에서도 알팔파가 가장 유실을 적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가장 빨리 지력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화학 비료하고 유기질 비료와 함께 이 석회질 비료를 써야만 가장 토양 회복이 좋았다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패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병해충 방제가 사실은 농약은 절대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병해충을 채집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병해충을 가지고 이 병원균이 북한의 품종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벼에서 가장 중요한 벼 흰잎 마른병의 경우는 북한의 모든 품종이 남한의 4개의 대표적인 레이스에 전부 이병성을 보입니다. 이 뜻은 남한의 병원균이 기류에 의해서라도 혹시 북한에 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도열병의 경우입니다. 길주 1호만 비교적 강한 반응을 보였고 모든 북한의 품종들은 남한에서 발생하는 도열병균들의 다른 유전자들에 대해서 전부 이병성을 보여서 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전적 백그라운드를 찾아보았는데 저희가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백령도 위치를 보시면 거의 북한과 마주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채집한 도열병균은 아마도 황해도에서 날라온 것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백령도와 고성에서 채집한 것들을 보면 유전자 패턴이 남한에 있는 병원균 유전자 패턴과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0년간의 저희 세퍼레이션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유전적
다름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남한에 발견되지 않은 유전자가 백령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지금 또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해충입니다. 북한의 해충과 남한의 내륙 지방에서 발견된 해충과 다 대부분이 비슷하였습니다. 벼물바구미가 벼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고요. 해충의 경우 콩은 진딧물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옥수수는 조명나방이 가장 최근에 있어서 해충에서 남한에서의 문제는 동남아 쪽에서 날라오는 해충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둥, 북한에 직접 갈 수 없어서 단둥 지역에 들어가서 해충들을 전부 채집을 해서 분석을 해보았더니 단둥에서 오는 것들은 대부분이 동남아 지역에서 오는 비례해충이다. 그렇다면 신의주나 평양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례해충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남한의 경우는 토종 해충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월동에서 나는 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와 같은 기류를 타고 동남아 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저희는 지금 중국 광둥 지역에다 시험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해충을 채집을 해서 저희가 우리 농민들에게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지금 이런 해충이 오기 때문에 주의하고 농약 준비를 해라 하는 그런 것들은 아마도 남북한이 같이 쉐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첫 번째 파트의 연구 결과를 서머리해드리면 저희가 각 지역에 맞는 2-3개의 품종들을 전부 선발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품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각의 정보 보급서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보급서에는 굉장히 많은 품종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배도 저희가 한 모든 데이터들 같은 것을 전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어 놓았습니다. 병해충도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병해충을 셀렉션을 해서 그거에 맞는 남한의 농약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전부 보급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남북 협력을 하실 분들은 실정에 맞는 그러한 품종과 농약과 모든 것을 가지고 들고 들어가면 훨씬 더 효율적인 남북 협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가서 기술 이전도 하고 물건도 갖다 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최근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비대면 기술 협력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결과들은 지금 퍼블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 있는 과학자들도 이것을 보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퍼블리케이션을 하고 심포지움이나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남북 협력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고요. 모든 것들이 저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몇 년간 협력해서 그리고 발표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효과적인 그리고 남북 협력이 이루어져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허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뭐 들으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이런 말이 아마 허 교수님 발표에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경기 북부 지역이나 강원도 또 연변, 단동 그래서 실제 북한의 기후 환경과 좀 유사한 데에서 실제 품종 개량부터 재배 기술, 뭐 토양이나 지력 향상, 병해충 관리까지 이거를 실제로 아마 연구를 제가 딴 데서도 한번 이 발표를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는 산림 협력 분야는 열심히 잘하는데 농업은 잘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호 박사님이 진흥청에 계실 때 이걸 하신 걸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실제 이런 내용들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남북농업 협력을 할 때 이 연구 결과들을 잘 활용하시면 아마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질문은 이따가 한번 모아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 지성태 교수님 세 번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의 지성태입니다. 저희 대학원은 서울대 평창 캠퍼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에서 이인복 원장님께서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셨는데요. 평창에 있다 보니까
우리 평창 지역이 이 북한과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게 에그로포레스트 임농 복합 경영 관련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거기에다가 SDG 관련된 그런 고민들도 좀 담아왔습니다. 예, 주 내용을 보시면 먼저 뭐 앞에서 연사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북한의 식량 안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농 복합 경영이 SDG 달성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이 임농 복합 경영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히 이제 강원도 평창 그리고 저희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가 임농 복합 경영 협력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비교율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식량 안보 공급 측면을 보시면 여기 좀 오타가 있긴 한데요. 여러 기관에서 추정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뭐 농촌진흥청에서도 추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년 한 86만 톤에서 12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까지는 뭐 수입이라든가 대외 원조를 통해서 이런 부족분들을 채워 나갔는데 아시다시피 유엔 대북 제재라든가 또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외부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북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농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또 종자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낙후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리스크 요인 때문에 작황이 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획기적인 모델들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임농 복합 경영이 그나마 효과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FAO에서 북한 식량 안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았는데요. 북한 인구의 약 1,000만 명이 식량 안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특히 6개월부터 23개월 된 영유아 중에서 3분의 1가량이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 측면을 보시면 뭐 앞에서 절대적인 식량 장목이 부족하다고는 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은 다변화되는 추세로 이제 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북한 정부도 어떤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에 대한 어떤 이제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뭐 세포지구라든가 또 채소를 재배하는 남새 농장이라든가 또 온천 과수 농장이라든가 이런 농장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농작물들이 이제 과거보다도 좀 더 수월하게 유통되는 이런 추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민들의 다변화된 식생활 그 추이와 연계를 해서 임농복합 경영도 그에 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뭐 생소하실 분도 있을 텐데 임농복합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임업과 농업 중에서도 경종업, 축산업 이런 것들을 연계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모델이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임농복합 경영에 다양한 이제 유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작목들이 이제 결합이 됐느냐 문제인데요. 보시다시피 식량작물과 뭐 나무 식재가 연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또 가축까지 연계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농복합은 평지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경사지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볼 게 경사지에서 이루어지는 임농복합입니다. 왜냐고 하면 앞에 허성기 박사님께서도 산림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 1970년대부터 식량 증산을 위해서 이 산을 개간해서 소위 다락밭을 대대적으로 개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토양 유실이라든가 그리고
뭐 산림 파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북한 당국에서도 좀 골칫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임농복합 경영 모델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농복합이 SDG에 기여하는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17개의 SDG 목표 가운데 여기 보시다시피 뭐 모델마다 다르긴 하지만 9개의 SDG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앞에서 말씀드린 북한의 이 다락밭 그 현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산 하나를 완전히 개간을 해서 밭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토양 유실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생산성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에 그림을 보시면 북한의 산림 지역이 급속도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치로 보면 1990년에 북한의 산림 면적이 약 700만 헥타였는데 불과 30년 만에 600만 헥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도 이 산림 임농복합 경영 모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2000년대 들어서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스위스 개발청이 북황해도 수안군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이 사업 규모가 이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는 전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임농복합센터에서 이제 기술 자문을 받은 바도 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와서 이제 기존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침서를 제작을 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배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예를 보면 이제 목재 말고 이제 비목재 임산물 중에서 어떤 버섯이라든가 또 양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고요. 2014년도에 와서는 기존 10년간의 이런 성과들을 성공 사례들을 모아서 자료집을 또 출간했습니다. 그 제목이 경사지 관리 10년입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서문에 보면 김정은 어록이 하나 실려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해외의 선진 사례라든가 이런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골자인데요. 그만큼 북한 당국에서도 이 임농복합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와서는 10년간의 임농복합 전략 및 액션 플랜을 만듭니다. 뭐 그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국제기구와 공여국에서 북한의 임농복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실제로 지원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FAO입니다. FAO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3년간의 지원 사업을 했고요. 40만 달러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성과라고 하면 여기 이제 수치로 나와 있는데요. 이 모델을 적용을 통해서 어떤 식량작물과 그 채소의 생산성이 각각 16.4%, 11.3% 증가했다는 이제 결과를 보였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제 지원 사업인데요. 여러분들 비타민 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나무에서 비타민 성분이 아주 풍부한 열매가 달린다는 나무인데요. FAO에서 2017년부터 마찬가지로 3년간 약 30억 불을 투입을 해서 삼지연 지역에 시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도 만들고 관련된 가공 기술도 지원을 하고 또 그 생산 기술을 보급을 함으로써 뭐 생산성을 향후에 헥타당 뭐 10톤까지 늘리겠다라는 그런 취지였고요.
예, 앞에서 북한의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시피 이 임농복합 경영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목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식량 안보는 기본이 될 거고요. 뭐 영양 안보, 또 환경 안보, 또 에너지 안보 이런 다양한 목표들이 달성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존의 이런 성과들과 또 SDG 목표들을 매칭을 해보면 굉장히 잘 매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시면 기아 문제뿐만 아니라 뭐 생물 다양성, 그 다음에 젠더 문제, 그리고 뭐 바이오 에너지 문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남북한이 임농복합 분야에서 어떻게 이제 협력을 해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인데요. 일단은 우리 남한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남한은 1970년대 산림 녹화를 이제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고요. 보시면 당시에 전 국민적인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산림조합, 그리고 산림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산림 파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땔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료림을 별도로 조성한 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당시에 밤나무를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이 밤나무라는 게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게 영양분이 풍부하다 보니까 영양 안보에도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게 주민 소득 수준으로 이어지면서 또 생활 개선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첫 번째로 이 토양 유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술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장목이라든가 작부 체계, 이 임농복합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동 연구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임농복합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병해충 문제 해결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강원도 차원, 특히 이제 산림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평창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인데요. 사실 찾아보면 임농복합 추진을 하기 위한 상당한 인프라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청의 고령지 농업 연구소가 있고요. 그리고 한의연구소, 가금연구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동부지청이 근거리에 있고요. 또 임업진흥원 기술센터가 또 기술교육센터가 근거리에 있습니다. 또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산채연구소도 가까이에 있고요. 또 평창이 산양삼 특구로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서울대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임농복합에 필요한 산채라든가 또 고위도 작물들 선발에도 유리할 것 같고요. 또 산양삼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들 선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는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캠퍼스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산지도 포함되어 있고 또 경사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다양한 전공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축산, 또 종자, 식품, 그린에코, 또 국제개발협력, 또 산림 정책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앞에서 이인봉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또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잘 융합을 해서 향후에 북방농업 실증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임농복합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농업 산림 분야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충분한 이 저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뿐만 아니라 관련 협력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예, 우리 지성태 교수님께서는 하여튼 임농복합에 초점을 두셔서 하여튼 이것이 9가지 SDG와 연관된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이 임농복합이 제가 몇 년 전에 FAO 회의를 중국에서 할 때 가보니까 그 북한의 고위 관료가 와서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살림이 많으니까 이 북한 주민들의 또 농민들의 어떤 소득 장목으로 좀 육성을 하려고 전략적으로 키우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많이 도와줘야 되고요. 특히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성태 교수님은 우리 평창 캠퍼스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을 잘 활용해서 아마 남북 농업 협력이 그리고 임농복합뿐만 아니라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세 분의 발표가 끝났고요. 그래서 하여튼 두 분이 앞서 소개시켜 준 대로 지정 토론자로 있으시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 김소영 기자님이 하여튼 우선 토론을 좀 해주시고요. 한 5분 정도. 그다음에 김성남 박사님 이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소영 기자. 네, 그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그 세 분이 되게 이제 다른 얘기 같으면서도 좀 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많이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질문이라든지 코멘트라기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같이 보면 좋으실 것 같은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북한 이제 보시면 굉장히 뭐 시장화가 많이 진전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항상 계획과 시장 이런 그 갈래에서 좀 시장 쪽으로 많이 치우쳐 왔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북한 주민들의 어떤 소득도 높아지고 구매력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식량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곡물뿐만이 아니라 식품 이런 아니면 가공식품 아니면 뭐 고급 채소, 과일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제가 그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할 때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최근에 오신 분이실수록 어떤 식량에 대한 뭐 배고파서 뭐 내가 밥을 못 먹었다라기보다는 고기를 뭐 많이 먹었었고 또 채소도 골라서 먹었었고 이제 그 곡물도 이제 좋은 쌀을 먹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아까 권태진 박사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북한의 식량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곡물 뭐 이런 위주에서 쌀, 옥수수, 감자 뭐 이런 얘기에서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연을 좀 확장시켜서 여러 가지 먹거리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이제 현실성 있는 얘기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좀 관련해서 볼 때 또 북한이 지금 소득이 굉장히 이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그러니까 그 식품을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시장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아까 같이 그 식량 안보에서 그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까지는 뭐 공급 위주의 어떤 생각을 했다면 그 북한 그 시장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 주민들이 그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평소에 해왔었는데 아까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참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아까 우리 허성기 박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특히 아까 뭡니까 뭐 감자, 쌀, 옥수수 이런 곡물 위주로 해서 북한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두세 개 품종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아까 제시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탈 주민들 만나보고 아니면 여러 가지 북한에서 그 간행되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나오는 문헌들을 보면 뭐 곡물뿐만이 아니라 채소나 과일에 대한 품종, 고급 품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좋은 그 작은 그 한정된 면적에서 좋은 상품성 있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시장화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내다 팔았을 때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품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름아름으로 중국에서 들여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나중에 박사님이 뭐 이제 곡물뿐만이 아니라 과수라든지 채소 쪽에서도 북한 그 재배 환경에서 적합한 그리고 되게 환금성이 있는 그런 품종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면 북한에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수확과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셨는데 그 북한에서
이건 아까 같이 뭐 가공식품 시장이 성장하는 것과 맥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을 할 때 뭐 비료를 얼마 줄까 아니면은 뭐 농기계를 얼마 지원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생산된 어떤 그 농산물에 대한 그런 보관을 오래 하는 거 그리고 가공을 해서 식품으로 만들어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예를 들면 우리도 뭐 지금 한국 그 농촌에 많이 있는 APC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뭐 보관과 가공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옥수수 뭐 다른 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우리가 제시를 하면 북한에서는 오히려 좀 더 이제 그 뭐 교류 협력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축산 분뇨도 아까 이제 권태진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뭐 2050 탄소 중립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큰 화두가 돼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축산 분뇨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가장 이제 문제인데 북한에서는 또 화학 비료가 없어서 또 문제이고 근데 그런 유기질 비료에 대한 북한으로 이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한다면 뭐 우리나라는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북한에서는 또 농업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아까 좀 굉장히 좀 놀란 부분이 그 백령도에서 그 도열병이 그 우리나라와 굉장히 다른 형태의 도열병이 이제 그 검출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황해도 쪽에서 넘어온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좀 하셨잖아요. 근데 딱 들으면서 느낌이 우리 그 2019년 말에 이제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발생했는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되게 논란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뭐 다 뭐 이제 긍정도 부정도 안 하지만 접경 지역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그 바이러스가 검출된 걸 누려봤을 때 북한 쪽에서 넘어오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서 그 멧돼지 같은 것들을 지금 이제 못 돌아다니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백령도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도열병이 있다는 게 이제 좀 그 추정이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남한과 북한이 이걸 계기로 좀 남북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그런 고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축 질병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식물 질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런 전체적인 농업 분야 질병에 대해서 이 도열병을 같은 그 고리로 넣어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그 북한 쪽을 연구하신 기자님답게 꼭지별로 사실 두 분이나 또 우리 지성태 교수님 것까지 세 분 발표를 아주 잘 그 핵심을 찍어서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인 우리 김성남 박사님. 예, 농협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남입니다. 저도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발표 들으면서 뭐 생각나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코멘트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권태진 박사님께서 그 최근에 그 개최된 북한의 8차 당대회 결과를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서 북한이 앞으로는 시장보다는 계획적으로 좀 더 이렇게 치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러한 방향으로 바뀔 것 같다. 뭐 8차 당대회에서 뭐 물론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기존에 그 많이 이렇게 시장화를 묵인했던 부분들을 특히 상업 부분에 있어서 국영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8차 당대회 결정문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재정, 금융, 가격의 경제적 공간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경제를 운용하겠다. 이러한 방침을 밝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금융, 가격의 경제적 공간이라는 거는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그리고 농업 부분에서는 포점담당 책임제 등 여러 그 시장주의적인 요소죠. 이런 요소들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비유적으로 의뢰 하는 표현입니다. 경제적 공간을 활용한다는 거는.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뭐 이러한 방향성을 전혀 이렇게 포기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 현재 코로나나 이런 제재 문제로 인해서 당국의 재정 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져 있기 때문에 재정 확충 차원에서 국영화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 메커니즘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효율화를 추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래서 당장은 뭐 여건이 안 되지만 그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타결돼가지고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하면은 북한 스스로도 시장 메커니즘에 어떤 유리한 요소들을 도입하려고 할 거고요. 그것이 앞으로 남북 협력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뭐 북한과의 개발 협력에 대해서 현재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에 북한이 2005년경부터 인도적 지원 대신에 우리한테 개발 협력 사업을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공개적으로 해왔습니다. 유엔에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아까 뭐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고기를 주는 대신에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달라 뭐 이러한 요구를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이면을 해석해 보면 북한이 기존에 그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던 분야가 뭐냐면 모니터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했을 때 그 인도적 지원을 한 당사자 측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려는 그런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북교류협력법에 그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배분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과거에 쌀을 지원할 때 북한이 굉장히 여기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형식적으로 우리가 쌀을 지원하지만 북한이 그 차관 형식으로 빌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빌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모니터링을 하냐라는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현실적으로 북한이 그 자국의 그 내면까지 그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아직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도 우리가 효과적인 개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권태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결국엔 답이 뭐냐? 결국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주는 거에서 그치면 어떻게 나눠주느냐를 우리가 봐야겠지만, 우리가 그 사업의 목적이 서로 이익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가지고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최근에 그 경남대 조재욱 교수님께서 과거의 협력 사업들을 분석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졌던 협력 사업들을 봤더니 역시나 그 상호 윈윈하는 사업들이 그러한 지속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3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과거에 그 4년간 접경지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방역 사업의 결과 북한 주민의 말라리아 발병률도 낮아졌지만, 그 우리나라의 접경지 주민들의 말라리아 발병률도 약 80% 정도 낮아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그로부터 명백한 이익을 얻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두 번째 사례로 제주도에서 한 10년 동안 북한의 감귤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귤 지원도 물론 북한의 민생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그 남한의 농민들에게는 그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가져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그 제주도 도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업이고요. 우리 귤만이 아니라 과거에 쌀을 지원했을 때도 2008년까지 우리가 대규모로 북한의 쌀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해 줬는데요. 2009년부터 그게 중단이 됐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중단이 됐는데, 2009년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쌀이 시장에서 너무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국내 농민들의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되니까 다시 2010년에 북한의 수해 피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010년에 다시 또 제기를 합니다. 쌀 지원을. 그게 마지막이었죠. 현재까지 그 이후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북한 주민의 민생을 위한다기보다도 우리 농민들의 가격 안정 효과도 가져와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3번째 사례로 경상남도가 추진했던 통일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딸기 사업은 북한의 그 딸기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인데요. 그로부터 경상남도는 어떤 이득을 얻었냐면, 북한에서 그 딸기 모종을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딸기 모종을 재배해서 그걸 다시 경상남도로 가져와서 경상남도에서 재배를 했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종자 부분을 보면은 대개 그 인건비가 낮은 그 동남아 지역에 채종작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원종을 개발하지만 원종을 동남아 지역에 보내서 거기서 대량으로 종자를 생산해서 가져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물류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북한을 우리의 그 최종 협력 그 지역으로 그 육성을 한다면
그런 물류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북한의 낮은 인건비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북한에 대한 기술 전수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분도 대표적인 분야이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그 축분을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공장들을 가보면 그 축분이란 거는 1년 내내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비료라는 건 특정 시기에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중 쌓여 있습니다. 그 축분 퇴비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보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김 비료 박사님. 회사를 김 박사님 시간이 많아서 좀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비료 회사를 가보면 그 비료 생산 과정에서 그 폐자재로 그 인산석고가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인산석고도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북한에 지원하면 토양 개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서로 윈윈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추진하면 뭐 사실 그 일방적으로 여기 이제 질문이 좀 들어온 것 중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북한의 태도나 뭐 이런 식량 지원이나 이런 거가 뭐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런 의견들을 내신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불식시키지 않을까, 상호 윈윈하는 어떤 협력 사항이 있다면요. 그러면 이상으로 하여튼 발표자와 지정 토론자 얘기는 다 들었고요. 아마 여기 그 플로어에 계신 분도 아마 여기다 요번 평창 평화 포럼이 시스템을 잘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질문이 우리 세션에 한 20개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걸 다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선 발표자분들이 뭐 토론자들이 말씀하신 것도 답변하지만 다 하실 수는 없고 제가 볼 때 우선 권 박사님 쪽에 좀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 뭐 그 전에 아주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주 굉장히 좋으신 말씀 강연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세션 중에 정말 중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했는데 앞으로 우리 여기 하신 분들이 매년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우리 평창 평화 포럼에 좀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권 박사님 쪽과 관계되는 거는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한도 식량 자급률이 문제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요거를 좀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북한의 식량 해결 방식, 그다음에 남한도 식량 자급률이 떨어져서 문제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요거를 질문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허 교수님은 하여튼 이 식량종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남북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협력한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농업 이런 R&D 협력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어떤지 실제 해보셨다면 그런 거로 질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발표자인 지성태 교수님 쪽과 관련되는 거는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은 가능한가요? 근본적인 문제인데 뭐 이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평창 캠퍼스에 계시니까 남한의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문제 해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 고랭지 채소나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드리면 그 선진국에 남는 식량을 개도국이나 저개발국들에게 주는 그런 글로벌한 체제는 불가능한지 이런 건 아마 식량 원조와 관련된 규범과 관련이 될 것 같은데 뭐 답변이 가능하시면 그래서 생각하셨다가 우선은 권 박사님부터. 예, 시청자께서 이게 뭐 질문하신 내용하고 또 지정 토론자가 토론한 내용을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승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북한이 앞으로 어떤 뭐 계획도 중요하지만 시장적으로 가지 않겠냐. 저도 동감입니다. 아주 조금 더 먼 시각으로 보면은
시장적인 요소를 좀 더 많이 확대할 수밖에 없다 하는 뭐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적어도 단기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국가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는, 계획을 좀 더 강조하는 쪽 아니겠는가,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사실 저도 과거에 북한의 식량 배급소에 이제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식량 지원할 적에 우리가 지원한 쌀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지 제가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그때는 역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상당히 형식적인 그런 모니터링이었고, 앞으로 남북 협력에 있어서 이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유엔 기구는 모니터링이 되지 않으면은 지원은 없다 하는 이런 입장인데, 아마 우리도 아마 앞으로 이런 입장을 조금 더 견지할 것 같습니다. 식량 작업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식량 작업률, 우리가 사람이 먹는 걸 기준하면은 한 50% 되고, 가축이 먹는 사료까지 포함하면 우리 식량 작업률이 한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지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100% 작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거죠. 북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북한의 식량 작업률이 대개 어림잡아서 한 80% 정도 될 텐데, 이것은 지금 북한이 식량 배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또 굉장히 식량 소비를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한국의 인구 절반, 북한은 절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 앞으로 미래에는 북한의 식량 소유량이 되게 그냥 550만 톤이 아니고 900만 톤 내지 한 1000만 톤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북한이 생산하고 있는 식량은 작업률이 5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허승기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이런 기술 협력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은 정치적인 통일이 아니고 적어도 경제 통합이 우리 일단 잠정적인 우리 통일의 방향인데, 뭐 그런 통일의 시각에서 봐도 북한의 식량 작업률이 뭔가 어떤 방식으로 좀 올라가는 것이 좋겠고, 또 북한이 작업만 고집하게 할 게 아니고 그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작업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지속 가능한 방식을 깨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업할 수 있는 만큼 작업하고, 필요한 부분은 결국 이제 수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품을 공급해야 될 겁니다. 올해 북한이 중국에서 곡물을 수입했습니다만 수입 곡물의 96%가 밀가루입니다. 아주 거의 밀가루 일변도로 북한이 이제 올해 수입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은 지속이 될 겁니다. 북한에서 굳이 100% 작업하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다만 주민들이 필요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소위 소득을 올리는 이런 정책이 기본적인 근본적인 방향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뭐 이런 기본적인 작업 정책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허 교수님. 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사실 이런 연구를 하면서 왜 남한에서 이런 연구를 해야 되나 하는 질책들을 좀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줘서 좋고요. 특히 제가 대답을 드리는 바에 의하면 김소영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북한에서는 식량보다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채소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잘 되면 내년부터 다시, 지금은 이제 식량까지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의 채소 쪽하고, 그쪽에 비타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산 쪽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들을 할 채비를, 지금 식량과 같은 연구를 할 채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축산 분야도 같이 다룰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 문제를 다양성 문제하고 같이 연계짓겠습니다. 다양성 문제 때문에 질병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감자혁명 같이 무분별하게 북한에 감자종자들이 확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이 검역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의 몇몇 그 작물에 남한에는 없는 병원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검역이나 이런 서브웨이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다양성을 한꺼번에 같이 한 적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 한 적은 참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는데 80년대와 90년대 이런 데 헝가리나 이런 데서 구소련 러시아에서 북한에 들어가서 작물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다양성 조사를 한 기록들이 있고요. 병원균이나 이런 거를 가져간 기록들이 있어 최근에 몇몇 교수님들이 그 헝가리의 박물관에 가서 직접 가셔서 다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 협력 시 북한의 태도는 가서 보면 과학자들은 굉장히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한 개라도 배우고 싶고 얻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저희가 과학자를 만나려 그러면 옆에 이제 같이 서 있는 분들이 계셔갖고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만 그 과학자들만큼은 같이 얘기할 때 너무너무 정말 저희가 70년대, 80년대도 그랬을 겁니다. 배우려고 너무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협력은 기술적인 협력, 이런 연구 협력은 굉장히 필요하고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남한도 기후 변화 때문에 식량 안보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 허성기 박사님께서도 계시지만 뭉진청에서 이 기후 변화 저항성이 강한 이런 그런 작목 품종들을 이제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대응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저희 국가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해외 농업 개발 사업들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의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뭐 제한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야를 해외로 넓혀서 해외의 농업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 이런 부분인데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크호스로 떠오른 중국의 어떤 해외 농업 개발 또 중국의 어떤 식량 소비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남한과 같은 이런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좀 위협을 받고 있긴 한데요. 예, 그래서 요거는 내부적인 어떤 전략도 필요하고 또 뭐 시장 다변화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그런 전략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제사회에서 남아도는 식량들을 이제 적절히 배분하게 되면 이 식량 안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정부에서도 2년 전부터 국내 그 남아도는 쌀 해소 방안의 하나로서 WFP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제 매년 5만 톤의 쌀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식량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안보자가 붙는 것처럼 굉장히 민감한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뭐 해당 국가에서 쌀이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 혹은 다른 작목들이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는 거는 또 국내 또 시장 교란 문제 뭐 이런 것들과 또 국제 시장 교란 문제 뭐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아마 라이브로 방송이 돼가지고 이 방송 시간에 어떤 제약이 큰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도 질문이 지금 몇 개 더 왔는데 하여튼 그건 좀 나중에 우리 발표하신 분들이나 토론자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번 세션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식량 안보와 북한의 지속 가능 개발과 관련돼서 하여튼 세 분의 발표자께서 아주 굉장히 내용 있고 또 의미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더 노력해야 되는 분야를 잘 발굴해서 제시해 주신 것 같고요. 또 토론자분들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토론과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남북
협력 또 혹은 북한의 식량 안보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고 또 아침부터 이번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상으로서 우리 동시 세션 그리고 이번 평창 평화 포럼의 첫 번째 세션이라는 의미를 갖는 한반도의 식량 안보와 북한의 SDG 관련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